안녕하세요.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추웠지만은 익숙해진 건가요? 코로나도 계속 1000명대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1000명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생산 지수가 1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이거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확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오늘, 이제 내일, 모레에서 또 1000명 안쪽으로 하면은 3단계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고 올 한 해 조용히 이제 퇴근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맥주라도 아니면 뭐라도 놓고 같은 이제 거리를 두기니까 혼자라도 차분하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하면은 한 해 마무리는 얼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를 위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 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딱 보는데 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그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마 상임대표 이런 사람 같아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사과문을 냈고 입장문을 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사실 큰 문제가 되죠. 위력에 의한 성범죄, 특히 서브오디네이트 아니면 소셜 어퀘인턴스 레이프라고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회적 지인이라든가 위력에 의한 강간, 성범죄에 있어서 그 위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는 어쨌든 여성단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공적인 사명을 망각한 거죠. 이건 도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심각한 형태의 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피해자는 여성단체라고 하는 도덕성을 믿고 상담을 해왔고, 그것을 신분을 보호해야 될 막강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법적인 어떤 테두리가 아니라 이건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덕이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맞서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것도 시민운동, 여성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망각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도 이제 여성단체 활동했다는 것에 간판을 끼고 그런 소위 가짜 페미니스트들이 많죠. 상당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된 애들도 있고
어디 자리 하나 찾아가 가지는 애들도 있고, 장관 되는 애들도 있고, 국회의원 되는 애들도 있고, 뭐. 이게 가짜들이요, 가짜들. 그러는 애들이 결국은 이 사회의 진보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국회의원 쫓아가서 얘기하고, 또 그 연결되니까 결국 박원순 시장의 귀로 들어간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이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내부에서 그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공론화됐다고 하면은 고소되고, 그 다음에 그럼 공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박원순 전 시장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들끼리 자기를 애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밑으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그런 걸 이전에 많이 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어디서 운동한답시고, 아니면 저명한 뭐 사회운동가랍시고, 무슨 운동가랍시고 있는데, 그에서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패당을 해갖고 뭐가 좀 안 좋은 일, 지들끼리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정보를 흘려갖고 조용히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성범죄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문제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오랫동안 수십 년 넘게 이 사회운동을 하게 되면, 사회운동이 만큼이라고 하면 그 중에 썩은 부분이 얼마만큼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큰 역할을 하고 그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을 배신했던 자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국회의원 되고 권력에 그 단물을 빨아먹던 애들 뭐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적잖게 존재하는 애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여성운동하는 애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하는 경우도 물론 다수는 뭐 열심히 운동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그 사회운동 한답시고 뭐 하다가 홀랑 보수야당에 팔아먹고 지원자 국회의원 되고, 어디 청와대에 무슨 뭐 수석이니 비서관 돼가 행정관이 돼갖고 껄렁껄렁이고 다니다가 또 어디가 사고치고, 지금 청와대에 그런 애들 적지 않고, 노무현 청와대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 일반 운동 거지들이죠. 쉽게 말하면 운동 거지들, 운동 건달들. 누구는 운동 건달이라고 하면 저는 운동 거지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들이 결국은 이런 이 진보를 막았던 부분인 거죠. 물론 모든 운동하는 사람, 진보적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썩은 거를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에 썩은 걸 도려내지 않으니까 콩에 썩은 걸 빨리빨리 도려내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으니까 전체가 썩어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 피해자는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과도 연결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엄격한 징계, 그리고 이 공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는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발표를 안 했지만은 검찰에서는 이 루트를 말하자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이 매돌매시의 7월 며칠 날 박원순 전 시장이 뭘 했고 그래서 누구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걸 얘기함으로써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부적절한 형태의 문자를 보내고 상당한 부분, 적지 않은 부분의 성적인 범죄의 혐의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도 검찰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명명백백히 어떤 문자를 어떻게, 아니면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나와야지 깔끔하고, 지금은 좀 약간 좀 찝찝한 상태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자신들도 빠져나갈 수 있고, 다만 박원순이라는 사람한테 책임은 있고, 이 정도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대로 되면은 결국은 이 여권 내부에서 이쪽 여권 내부나 아니면은 뭐 여성계나 이런 데의 싸움이, 갈등이 그대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로 봐서는 꽃놀이 패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발표하려면 정확히 공적인 책임을 지고 담당 수사부서에서 명확히 발표를 하고, 경찰이 못했으면 오늘까지는 어쨌든 그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바뀌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겠지만은 역시 이 애초에 예측한 대로 위계에 의한 서브 어퀘인턴스 레이프 혹은 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확인을 하고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수사에 대한 결론이 매듭짓지 않아졌기 때문에, 물론 경찰은 송치했고 검찰도 이렇게 애매한 상태인데, 만약에 검찰에서도 이대로 하면 사실은 결론을 짓기 어렵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확실히 어느 부분인가 발표를 하고 매듭, 그 혐의에 대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공수처장에 대한 얘기를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김진욱이라는 사람이 주로 검찰 출신 변호사 애들이 하는 소리죠. 웃기는 새끼들입니다. 저는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놈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수사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뭐 친정권 위주 뭐 이런 거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다만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사 부서인 공수처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럼 지들은 얼마나 수사를 잘했을까요? 소위 정치검찰 애들, 특수부 이런 애들, 그렇게 사람들 조지고 압박하고 이성되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 수사관 100명 넘게 투입해서 뭐 이거 다시 뭐 정경심 얘기나 조국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렇게 해갖고 겨우 그거 건져내려고, 그럼 걔네들 연봉만 합쳐도 생각해 보시죠. 검사가 100명이고 검사는 한 40명 되고 수사관이 뭐 한 100명 되겠죠. 연봉만 해도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100억이나 되는 애들이 그따위로밖에 수사를 못 해갖고 쩔쩔매고 이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사라면 그 정도 수사한 경험을 검사들이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검사 안 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검사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이, 제가 말한 거예요. 그 니들이 한 검사가 한 수사 경험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느냐. A란 검사가 뭐 수사를 했어. 그럼 그 결과 수사에서 이 재판을 기소해서 재판에서 뭐 유죄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어떤 기준이 있느냐. 지들은 그 기준도 없고, 흔히 말하는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알게 모르게 쳐해갖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수사 경험이라고 일합시고 하는 건 이건 뭐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꼭 물론 지금까지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찰에도 특수부서의 수사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검사들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또 나온 얘기가 그러면 실세 차장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지처장을 두고 실제 차장은 정권의 핵심 부에 아는 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은 검사만이 수사를 해본 검사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는 오만함은 버리시라.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검찰이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데는 검사가 수사합니까? 아니에요. FBI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범죄 수사부서에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공수처를 두고 왜 수사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볼 때 당연히 공수처장은 검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공수처의 검사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관들을 저는 더 걱정되는 거죠. 이 상태로 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어서의 검사들을 경력 검사들을 땡겨갖고 하다 보면 얘들이 또 검찰 쪽에 정보를 흘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공수처장과 차장의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결국 그럴 때 내부 징계라든가 이런 처벌 부분들 이런 것도 명확히 마련해야 되는 거고 물론 법적으로는 조항이 있지만은 그러면 결국은 이 공수처만의 이 인력 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검사가 아닌 애들로 지금의 검사 공수처만의 수사 시스템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공수처 그것과 동시에 같이 될 건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부서들이 일정 정도 안정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공수처로 인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힘을 빼고 거기서 나온 애들을 이렇게 이 공수처의 검사라든가 아니 이런 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제가 불만인 건 이런 거죠. 꼭 공수처의 검사들을 변호사의 7년 규정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착각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법적인 조항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해도 그냥 봐줄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사실은 어렵다. 한국판 FBI 국수본 출범에서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경찰을 빨아주는 걸 했죠. 한국판 FBI 국수본 출범, 경찰청장 지휘권 사실상 배제. 이렇게 됩니다. 배제한다고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알리고 싶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가?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장인 치안정감인데 수사 중립성을 위해서 법조인, 교수, 전직 고위경찰관 등을 외부인은 영입하기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국가수사본부장에 교수가 오겠습니까? 법조인 누가 오겠습니까? 어쨌든 전직 고위경찰관료가 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미 누군가를 이제 점찍어 두고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로는 그냥 지들 자리 늘리기 정도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한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 인사권과 아니면은 조직운영 예산 부분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장의 말을 거스를 수가 있느냐? 그럼 국가수사본부장은 거스를 수 있다고 쳐도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지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받는데 실제로 인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조직운영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찰, 행정경찰에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거는 상당히 행정경찰에서의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그냥 형사국장 정도의 이름을 바꾼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공룡화된 경찰을 이렇게 뭐 개혁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실제로는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찰의 지금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건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지금 고 김영균 노동자의 그 어머니와 김영균 재단 이사장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한빛 PD의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또 이용관이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나 이제 정의당의 국회의원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인데 이게 제정될 것 같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재계 뭐 경청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죠. 개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들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일때는 콧방귀도 안 뀌더만 이제 처벌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뜨거워라 여기다 달려들어갖고 별 개지랄을 다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지들이 떠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법조인들이란 국회의원들을 뒤에서 충동질해갖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막 다양하게 이제 그 태클을 거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50인 미만, 100인 미만의 4년 유예, 뭐 3년 유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고, 왜냐 52시간 뭐 40 몇 시간 그것도 몇 년 계속 최저임금제도 계속 유예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때 가보면 또 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유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5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평균 사망사고를 낸 2000 창고 화재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평균 벌금인데 5배 해봤자 2,500만 원. 한 사람 죽였는데 2,500만 원 정도면은 그런 기업이라 껌값이죠.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그거의 100배. 근데 문제는 판사놈들이 또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지들 마음대로 또 만드는 거죠. 법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최저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게 그건데,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변호사들, 정부 여당에 있는 변호사놈들이라든가 이런 놈들 다 막 이 노비를 받고 막 그래서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명확한 기준들, 예를 들면 몇 명 이상을 사망케 했다, 이 기준, 혹은 전체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 아니면 이게 복수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생기죠. 몇 명 이상을 직업성 질병과 산재로 이렇게 사망케 하거나 질병케 했을 때 이걸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가면은 이 공무원놈들이 또 야료를 부려갖고 엄청나게 쪼개놓은 다음에 복잡하게 해놓은 다음에 실제로 적용은 못하게 만드는,
이것도 딱 그 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좀 뽀다근하게 만들고 시행령에서 폭넓게 넘어서 실제로는 처벌이 안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걱정입니다. 대법원도 태클을 걸고, 그러니까 법을 안다는 놈들은 사실 자신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기득권이 침해될까봐 벌벌 떨면서 법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밥숟가락 들이대 갖고 이제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범죄학을 공부하고 범죄학의 이론 중에 법의 현실론 또는 뭐 이런 그 이론들을 보면은 이 법이라는 게 결국은 현실적 권력 관계, 계급 관계의 현실태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글쎄요. 그거보다는 지금 단식 농성하시는 분들 건강이 걱정되고 이 추운 날 그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토킹 방지법이 국무회의, 스토킹 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정부 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되고 이제 내년 상반기 정기 국회 때는 통과를 목표로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스토킹 처벌법의 규정이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공포심을 이르는 행위 등등. 이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 흉기를 이용하면 5년 이하 5천만 원. 그리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관의 현장 응급 조치, 접근 금지 조치, 보호 절차에 대한 가해자가 어긴 경우 형사처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 개념 규정 자체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사실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보통의 스토킹 범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 근데 스토킹 범죄의 상당수는 관계가 있거나, 여기 관계라는 거는 이제 뭐 사귀었었거나 아니면은 결혼했다가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혈연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인척 관계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 일반 사인.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가족 관계였던 사람들에 대한 특례라든가 아니면은 그 피해의 정도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한다든가. 지금은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 막는, 지켜보거나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현실태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그리고 양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제 수사 단계라든가 아니 재판 단계에서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법은 구체성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성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피해의 어떤 증명 자체를 누가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 입증 자체를 가해자가 자기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 책임을 그쪽에 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피해자가 이걸 집증해야 되는, 법정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아니 기업처벌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 범죄도 그렇고 의료 범죄도 어떻습니까? 의료 사고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기록도 의사가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중대 기업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범죄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는 기업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반증하도록, 반박하도록 하는 이런 전환.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에도 역시 이런 입증에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실제로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게 되면 사실 또 엉망이고 개판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는 것, 사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건 뭐냐면 이걸 또 대부분 양형위원회에서 또 태클 걸어갖고 실제로는 대부분 뭐 벌금형에 그친다든가 이런 방식. 그리고 실제로 이 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 예를 들면 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뭐 접근 금지를 요치하게 되면 접근 금지에 어기게 되면 바로 구속되게 한다든가 특례를 둔다든가 그리고 경찰관의 현장 응급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피해자한테 신원을 바꿀 수 있는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특례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히 되지 않으면은 그냥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스토킹 피해자,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죠. 같은 경우에 어떤 긴급 피난, 어디서 이게 좀 피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실제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법, 지금의 법 체계라고 하는 어떤 것에 갇혀서 하다 보니까 더 진일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대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 이게 너무나도 고루하고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주도하는 이런 법 체계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별로 이런 데에는 힘을 발휘할 생각이 없는 거고. 참 답답한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입증 책임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형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스토킹 방지법이 꼭 만들어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이제 자가격리 중이어서 정준희 교수가 하고 있는데 우연히 딱 들었는데 자가격리 중인 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인터뷰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본 경험이 있죠. 당해본 경험은 드물어서 이 우물우물 해갖고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미디어 오늘에도 나왔지만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김어준이 너무 큰 해악을 끼쳐서 그러니까 김어준 방지법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는 출연 금지, 뭐 교체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그 산하재단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저거라고 하면 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사실 금태섭이란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년 전에 그가 한 얘기가 이제 검찰의 수사 범죄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 좀 괜찮은 생각을 가졌구나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결국은 그렇게 이상적인 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방식의 태클을 거는
사람인 거죠. 김태섭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으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상당히 음모론도 많고 또 한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이슈를 끌고 가는 부분에서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뭐 그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이전에, 그러니까 김어준 이전에 조중동이라든가 뭐 수많은 언론, 쓰레기 언론들, 그리고 뭐 공중파 같은 데도 말하자면 친정권적인 걸 발라주고 빨아주고 그냥 너무 눈뜨고 목불인견인 그런 출연자들, 방송들, 그럴 때 금태섭이 뭐 했느냐? 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사건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나 경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나 기득권에 의해서 짓밟혀진 삶을 많은 국민들이 살 때는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나마 몇 개 있었는데 그건 제도권 언론도 아니었을 때, 그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 당신은 그 편하게 검사짓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나마 이제 팟캐스트 뭐 나는 꼼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 언론으로서 뭐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도 김태섭이라든가 그 금태섭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하는 말들을 저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꿀 빨고 좋은 걸 다 노린 놈들이 이제 한쪽으로, 김어준이라는 뉴스공장이 한쪽으로 해서 하니까 이제는 뭐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부당하고 막 개지랄 떨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금태섭이라든가 이런 뉴스공장이나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그걸 교체해야 된다, 폐지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을.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공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소위 친여 언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또 다소 혹은 상당 부분 한쪽으로 치우쳤고, 특히 제가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여성 단체에 대한 음모론,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지만, 적어도 뉴스공장 같은 거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적어도 어느 지점, 어느 순간까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이 일종의 물고기가 사는데 메기처럼 뭐가 좀 있어야지 뭐 막 부산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언론은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죠. 미국의 언론은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각자 다른 대통령 후보를 더 지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또 그쪽을 지지하기도 하고 하죠. 이런 언론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치고받고, 이게 언론의 어떤 자유,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 금태섭이 당신도 그런 언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조중동 같이 이런 아닌 척하면서 꿀 빨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을 쪽쪽쪽 빨아주고 있는 그런 데에 기대지 말고,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야당으로 시장이 넘어가면은 당연히 김어준 뉴스공장 자체가 폐지되겠죠. 그럼 또 다른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다른 쪽에서 또 비슷한 걸 하겠죠. 어디에서 팟캐스트 가든. 요즘 유튜브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 생방송을 해도 괜찮고.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한 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따 또 낼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책도 더 쓰고 방송도 더 활발하게 하고 또 이것저것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